카카오 엔터가 IPO를 시장 예상보다 빨리 추진한다면 카카오 주가는 분명 강하게 반등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웹툰, 케이팝, 드라마 이 세 개를 하나의 법인, 하나의 투자 비이클에서 하는 경우가 국내외 유일무이합니다. 지금 매수의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로블록스가? 왜냐하면 예. 네, 오늘 모신 분은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참 오랜만에 보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상가족된 느낌인데.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좋은 인사이트 좀 팍팍 좀 풀고 네. 가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일단 요즘 이제 다시 주가가 네. 바닥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이게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냐, 네. 아니면은 이제 좀 추세를 되돌리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아요. 예, 일단 추세를 완벽하게 되돌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대비 한 25% 가까이 낙폭이 있었고 네이버의 경우에도 한 12, 13% 정도 이제 낙폭이 뭐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크게 나온 거거든요. 단기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제 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조금 이제 접근 가능한 그런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이제 이게 단기간의 이슈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단은 뭐 내년 대선까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부정적 효과들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의 비즈니스가 대부분 이제 이 골목상권들하고 그렇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카카오에서 자체적으로 상생안을 비교적 발빠르게 내놓긴 했지만 시장의 평가도 사실은 좀 냉담했거든요. 예, 생각보다 너무 약하게 마치 간을 보는 듯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저 몸을 아주 깊숙이 숙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실천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많은 네. 분들이 실망이 하더라고요. 실망을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뭐 얘기 나왔던 게 뭐 대리 쪽 수수료 일부 인하.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택시가 훨씬 크고 대리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리 플랫폼 수수료 일부 인하하고 뭐 꽃 간식 배달 서비스 같은 것들을 철수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진화가 잘 안 되니까 최근에 이제 뭐 국감 진행 중인데 최근에 이제 헤어샵까지도 우리가 그럼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조차도 그렇게 파격적이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격적이든가 예.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어떤 영향력이 큰 것을 대상으로 뭔가 맞습니다. 그런 어떤 예. 개혁안을 발표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포기하겠다고 한 사업들은 계속 적자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것들일 거거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골목상권 관련해서 가장 첨예하게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택시, 가맹 택시업, 그리고 스크린 골프, 그리고 이제 뭐 헤어샵 요 정도가 이제 규모가 크긴 큽니다.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일단은 이제 좀 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헤어샵 쪽을 하나 이제 철수하겠다라고 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이 이렇게 수그러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 어떤 부정적 어떤 네. 여론에 의한 네. 어떤 주가 영향이 네.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계속적인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카카오페이가 11월 3일에 상장을 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도 아니고 일단은 이 골목상권과 관련된 지금의 이슈들 이 부분에서 얼마나 좀 파격적인 어떤 자구안이 나오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를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연초 정도의 투자 시기에서 카카오 엔터와 같은 다른 쪽에서의 강한 모멘텀, 카카오 엔터의 IPO를 추진한다거나 이런 강력한 컨텐츠 쪽에서의 모멘텀이 나온다면 뭐 주가는 일정 부분의 불확실성을 끌어안고서도 또 상승 모드로 반전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참 고점에 물리신 분들 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예,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뭐라 그럴까 반등이 좀, 나오기는 예, 빠르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사가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이게 금융 규제 우려로 급락을 시작했었고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네이버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져서 물타기,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이제 물어보셨을 때도 카카오를 사서 물리셨더라도 물타기는 네이버로 해라. 예. 그러니까
인터넷 비중을 더 늘리는 건 오케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많이 빠진 카카오를 사지 말고 그거는 반등이 확실할 때 사실은 뭐 골이 깊으면 뭐 산도 높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이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덜 빠진 네이버를 사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네이버가 펀더멘털이 괜찮다더라도 네. 어차피 이거 맞습니다. 그 동급 취급 네. 당하면서 같은 업종이고요. 네. 네. 뭐 주가 이렇게 반등할 때도 그렇고 빠질 때도 보면 비슷비슷한 같이 거. 움직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에 굳이 물을 타야 될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아, 인터넷 예, 이 쪽은. 지금 로컬 국내에서 일어난 이 금융 규제 우려 및 볼목 상권과 관련된 정치권의 이슈 이 부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긴 흐름에서 사는 논리에 있어서 뭐 어떤 중대한 이탈을 유발하거나 이런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일단 다른 사업 분야 특히 네.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게 이제 검색과 온라인 광고 쪽에서 네네. 이쪽은 뭐 계속 크게 성장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네. 예, 올해 흐름도 보면은 지금 최근 뭐 이제 8월까지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월별로 지금 성장성은 작년도가 워낙 좋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작년도에 그 엮이죠. 하이베이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한 12에서 15% 사이로 성장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시장 대비로도 약 16%포인트 정도 더 잘 성장을 이끌고 있고 더 해보시면 약 한 25에서 30% 수준의 성장성이 나오고 있다. 아, 예. 그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도 16%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 네네. 아, 그래서 16% 성장이 아니라 16% 성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3분기 검색 외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매출액, 영업수익이 지금 한 7, 8%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뭐 영업이익, 그러니까 즉 실적이죠. 실적 같은 부분들도 시장도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거의 30% 가까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익 창출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네이버 근데 원래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네. 김윤영 연구위원은 네이버를 너무 네이버만, 좋아하지 네. 않냐. 네. 그래서 네이버만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네. 그런 거 아니냐. 카카오에서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없을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융 쪽에, 그러니까 뱅크나 페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주가에 한번 쭉 반영이 됐었다가 그때 6월 달에 17만 원 갔다가 쭉 지금 빠졌고 예상치 못한 금융 규제 우려로 더 빠졌어요.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되는 부분을 이제 보시려면 사실은 이제 카카오 엔터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카카오 엔터가 사실은 강력한 한방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 엔터 안에서 지금 웹툰 쪽만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주목하고 계신데 실제로 까보면은 그 안에 엔터 비즈니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 이런 것들도 지금 조만간에 TVN을 통해 방영하는 지리산 대작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카카오가 공동 제작사고요. 음. 예, 그런 드라마나 영화의 컨텐츠 제작 능력을 4개 자회사를 통해서 이미 확보하고 있고 또 자체 플랫폼인 카카오 TV를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고요. 플랫폼과 컨텐츠를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엔터 비즈니스도 보시면은 최근에 그 카카오 소속의 아티스트 중에서 더보이즈였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보이즈가 아마 이번 8월 달에 60만 장 팔았을 겁니다. 예. 그 8월 기준으로 탑 한 4위, 5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카카오 아티스트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스테이시라고 이번에 9월 달 데이터 보니까 이제 또 카카오에서 얼마 전에 데뷔한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가 또 15만 장 정도 팔았더라고요. 예. 상당히 좀 연착륙을 하는 모습이고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엔터 비즈니스에서도 뭐 아직까지 이게 완전 국내 뭐 탑티어 탑3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탑티어 바로 밑에서 지금 이제 탑티어들이 긴장할 만한 수준으로 메이크업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가 IPO를 시장 예상보다 빨리 추진한다면 카카오 주가는 분명 강하게 반등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웹툰, 케이팝, 드라마 이 세 개를 하나의 법인, 하나의 투자 비이클에서 하는 경우가 국내외 유일무이합니다. 그게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차별화된 어떤 수요, 차별화된 수급 이 부분들이 결국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이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상장
일이 언제예요? 상장 일자가 아직 나와 있진 않고요. 이제 IPO 추진을 멜론 컴퍼니와 합병이 최근에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멜론 컴퍼니와의 합병 완료가 상장 어떤 레이스에 딱 그 출발은 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빠르면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청구를 해서 IPO 심사 청구를 해서 뭐 한 내년 하반기 정도면 트레이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요소. 아 근데 또 카카오페이도 곧 상장하잖아요. 11월 3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난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네. 이렇게 상장 일정이 잡히고 네. 좀 가까워져 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카카오 주가가 좀 상승해 줬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지금의 카카오 상황은 또 규제 이슈에 많이 짓눌려 있는 상황이고 또 페이가 금융과 관련된 첫 계열에서 상장이면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훨씬 더 큰 규모의 뱅크가 상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페이의 IPO 그 자체는 현재 카카오 주가를 강하게 다시 우상향으로 들어 올리기에는 타이밍도 많이 딜레이가 됐고 또 그 규모도 카카오페이 시가총액 한 12조 중에 55%를 카카오가 들고 있거든요. 한 6조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분 가치로만 보면 전체 카카오 시총의 한 뭐 10% 정도인 거죠. 10에서 12, 13% 정도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잘 참 감안을 하셔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좀 그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예. 근데 장기적으로는 믿는 분들은 맞는 거잖아요. 저도 그 믿음이. 믿습니다, 그건. 예. 네, 그 카카오 엔터가 단기에 좀 움직이겠다는 거지. 차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웹툰 쪽에서 훨씬 먼저 나와 있던 네이버를 이렇게 빨리 따라잡을 줄은 몰랐거든요. 예. 지금 네이버 관련해서도 네. 10월 말 일본에서 스마트 스토어 베타 서비스가 출시된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성과를 거두냐. 물론 이제 성과가 나와야 네. 뭐 하겠지만 어쨌든 글로벌화를 시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라인 메신저 그리고 이제 야후 재팬 그러니까 포털과 메신저를 통해서 이 스마트 스토어 모델을 일본에도 이제 런칭을 하고요. 사업 운영의 주체는 이제 지홀딩스, 네이버의 지분법 피투자 회사죠. 지홀딩스가 운영을 하고 네이버가 그 스마트 스토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 이런 것들과 이제 뭐 기술 지원, 용역 서비스를 수출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매출을 인식할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늦은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스토어 모델, 어떻게 보면 중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도 키워주면서 소비자들의 효용도 같이 끌어올리는 그 안에서 박하지만 볼륨을 키워서 이제 매출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기존의 이해 당사자들하고 이해 관계자들하고 이해 상충이 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성공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였고 지금 일본의 온라인 쇼핑 시장은 1위가 라쿠텐, 2위가 아마존 재팬. 사실 야후 쇼핑이 3위거든요. 아, 그래요? 예, 라우 라인 진영이 3위밖에 안 됩니다. 뒤에서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스토어로 뭔가 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거죠. 예. 네. 사실 그 일본 한국의 이 온라인 네네. 상거래를 하는 분들이 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한국은 네. 경쟁이 정말 인구는 적은데 치열해가지고 맞습니다.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치면은 그냥 막 수백 수천 개가 뜨는데 맞습니다. 경쟁 회사가 예. 일본은 몇 개 안 뜬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뭐 아직 이제 어떤 인터넷 같은 것들이 우리만큼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전체 민간 소비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는 이제 한 20,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10%도 채 안 돼요. 예,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반대로 보면은 그만큼 기회가 기회의 땅일 수 있죠. 열려 있다. 그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 제품 가지고 네. 돈을 버는 기업의 대표님을 한번 우리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하여튼 명함 가지고 네. 명함하고 이 홍보 판촉물 가지고 200억, 300억? 그러니까 그냥 공장을 충무로 해서 주문 받아서 그냥 글로 보내는 거야. 주문은 일본 사람들도 이게 한국 기업인지 몰라요. 그냥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해서 주문을 해. 그럼 일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 그럼 또 다음 날 다다음 날 도착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명함값 같은 것도 네.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박하잖아요. 경쟁이 그렇죠. 치열하고 네, 얼마 안 남거든. 치열하죠. 근데 막 진짜 막 40% 50% 남기고.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승승장구 잘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네요. 수완이 좋으시네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네. 한 12, 1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네. 한 4, 5년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3, 4년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자리를 완전히 네, 뭐 4호까지 빌딩 사시고. 야, 그렇네요. 네, 하여튼 이 네. 스마트 스토어 네. 이 활용해서 소매 시장을 진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네.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네이버 하면은 제페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안 된다던데. 네, 메타버스.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워낙 뭐 붐이 확 일었죠. 지금도 뭐 여전히 계속 가는데 네네. 뭐 웬만한 기업들 뭐죠 신규 채용 인터뷰를 뭐 메타버스로 한다. 맞습니다. 뭐 예. 교육을 뭘로 한다. OJT도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하고요. 이제 하여튼 그런 우리는 뭐 한번 꽂히면은 이제 예, 쏠림 쏠리는 게 너무 예, 강해가지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제페토 네. 이거의 어떤 가치가 네. 충분히 반영된 것이냐 현재 주가에 저는 반영이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제페토의 있어요. 그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어요 네이버가? 89% 갖고 있습니다. 아 많이 갖고 예. 대부분 갖고 있네. 원래 100%였습니다. 근데 11% 정도만 엔터 3사한테 쪼개서 팔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페토를 사실상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가치로 본다면은 사실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현재로서는 로블록스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로블록스의 그 활성 이용자 수 대비 제페토의 현재 활성 이용자 수는 6%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6%, 7%밖에 안 되는 그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로블록스가 한 45조, 50조가 되니까 6%면은 한 2.7조죠. 45조의 6%만 해도 2조 7천억 정도입니다. 그럼 거기서 웬만큼 이제 비상장사 할인을 해주더라도 2조 이상의 가치는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 제가 뭐 45조 대 2조 20배 차이가 나는 기업인데 그런 거 치고는 제페토가 글로벌 브랜드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밸류의 차이는 그거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예. 뭐 디올이나 구찌나 정말 탑 클래스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오히려 로블록스보다도 제페토를 먼저 찾는 이유가 뭘까? 예. 이용자층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구매력과 구매 성향이 매우 강한 여성분들이 메인층을 이루는 게 제페토고요. 제페토. 예. 케이팝이랑 패션에서 태동을 해서 쭉 메타버스로 쌓아 올린 게 제페토고요. 반대로 이제 조금 그보다 훨씬 어린 남자 유저들,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 유저들을 기반으로 해서 쭉 메타버스로 쌓아 올린 게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네, 그런 이제 이용자층의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브랜드들로 하여금 또는 뭐 기업들로 하여금 이 제페토와 협업을 원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로블록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로블록스 주가 뭐 거의 100불 가까이 뚫을 것처럼 찍었다가, 네, 예. 올라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하락해서 지금 70불대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제 성장성에 대한 우려겠죠. 그러니까 작년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쭉 흐름들이 전년 대비로 거의 한 2배에서 2.5배 이 정도로 성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그로스는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가입자 기반이 확 늘어서가 아니고요. 가입자당 매출액. 그러니까 요금이 올라서 평균적인 결제액이 올라서 매출이 증가하는 거다 보니까 가입자까지 같이 늘어나는 걸 기대했었던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 내지는 그런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O는 45불에 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IPO 공모가보다는 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일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런 기업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요. 네,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네. 왜냐면 떨어지면 네. 오를 때는 참 같이 따라가서 사고 싶은데 그렇죠. 떨어지면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못 사거든요. 네. 지금 매수의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로블록스가? 왜냐면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로블록스거든요. 매월 2억 2천만 명 정도가 들락날락 하는데 이 절대적인 숫자는 글로벌 넷플릭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유저들이 매월 한 번 이상 들락날락하는 플랫폼인데 거기에 기업형 스폰서 광고를 올리고 뭐 공간을 만들어서 모임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를 가져오고 또 게임과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하고 브랜드 광고를 유치하고 사실 이런 스폰서십 형태의 수익 모델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큰 그림에서의 어떤 틀의 변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왜 메타버스를 못해서 저렇게 안 달랐지? 안 하면 죽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인스타 이걸 다 합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블록스를 비롯한 메타버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게임 체인저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거는 세월을 낚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2003년에 IPO를 했는데 주가 월봉 보면은 지금 200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3달러에서 600달러로 200배가 올랐는데 2003년, 4년, 5년도 그 긴 3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3불에서 20불 갔다가 10불 안 갔겠습니까? 갔겠죠. 그 구간을 못 버티면 사실은 이제 뭐 2배 먹고 땡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로블록스는 뭐 내가 1년 뒤에 팔 거고 2년 안에 팔 거고 이런 자금으로는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아예 장기 투자로. 아예 그냥 이건데 그냥 우리 아이 적금하는 셈 치고 매달 30만 원씩 예를 들어서 해서 그냥 애 대학생 될 때까지 20년 한번 사보지 뭐. 우리 조니 대표님 말대로 과외비 대신.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뭐 로블록스 하나만 하기 너무 불안하다. 미국에 무슨 내가 탐방 가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게 그렇게 불안하시면 또 게임 체인저가 하나 더 있잖아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예, 플랫폼 하나, 기반 기술 공급 기업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기업에 매달 50만 원씩 해주겠다. 25만 원치씩은 로블록스를 사시고 25만 원치씩은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사두시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쭉 가는 그런 게임 체인저 기업은 그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도 그랬고요. 가장 먼 시점에서 보면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게임 체인징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주가 패턴을 보였었고 넷플릭스가 그랬고 또 뭐 테슬라도 가장 최근이고 그랬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그런 로보틱 서저리 그 로봇 수술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주가를 찾아보시면 그렇죠.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블록스도.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메타버스 그 한국에서 뭐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메타버스존은 없다. 한국은 그쵸. 예. 왜냐면 이제 네이버 제페토랑 SK텔레콤의 이 브랜드인데 그들은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SK텔레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일부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네.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면 좋겠네요.